시장 조금 더 넓게 보고 매크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각각 1.5%와 1.8%로 제시하면서 현재 경제 상황의 복합적인 악재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메시지들 조금 더 냉정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에 한은에서 나온 올해 경제 성장률 관련 이야기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1.9%에서 1.5%로 좀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1.5도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들리더라고요. 예.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뭐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을 텐데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 사실 그 하방 리스크도 많이 있고 반면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인 상황인 거죠.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1.5% 성장률은 본인들이 금리 인하를 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충분히 본인들이 의도한 만큼 하지 못할 환경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성장률 전망치는 그것보다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힘에 의해서 1.5%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상 올해 실력상으로는 또 주변 환경상으로는 1.5%를 달성한다는 그런 전망이 조금은 이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망이겠습니다.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방 리스크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1.8%로 전망이 나왔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런 1.8%대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실력인 것이다. 우리 실력이 그 정도인 것이다. 라면서 다소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추가 경정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20조 원에 대한 규모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이러한 발언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앞서 1.8%, 저기는 이제 1.7%로 나오는데 1.8%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올해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잖아요. 그것도 대폭 낮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8%. 사실 1.8% 2026년 전망치는 지난 11월 달에 전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전망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저효과가 발생할 거로 봄에도 불구하고 1.8%로 성장률을 유지시켰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기초 체력상의 성장률, 말하자면 잠재 성장률이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2%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에서 2.2%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추정할 때 이미 2025년부터 향후 5년간은 1.8% 정도를 이제 저기로 전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잠재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게 이제 밑으로 2%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런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이것저것을 해서 추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도 그 정도뿐일 거다라는 거를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얘기해 줬으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기대하지 말라 성장률에 대해서. 자, 추경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잠재 성장률보다도 올해는 많이 낮아질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조 원을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5조 이것보다는 작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많이 해봤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게 나타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8%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이 추경이라는 게 한 20조 원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본인들의 추정 결과를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네. 사실 이 모든 걸 합쳐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성장률 내린 것, 내년 1.8 유지한 것, 또 추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전반적인 우리 성장률이 이제 2%대로 가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대 아래 수준은 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국은행 지난 1월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부담된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사실 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인하를 한 거죠. 2년여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에 진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월에는 금리 인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인하의 필요성은 계속 존재해 왔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작년에는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은 수출마저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수출을 둘러싼 환경도 관세라든지 또는 공급망 재편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돼요, 지금. 인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걸림돌 중에서 지난달에는 사실 환율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선 이후에 막 올랐던 달러 가치가 조금 조정을 받거나 또는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 비록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안정이 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5bp 인하를 하고 나서 경기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 쪽도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소비 침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금리 인하가 뭐 도움이 안 된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25bp 금리 인하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그 정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뭐 또 한 번만 한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런 사이클을 이어가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적정한 경기를 부양할 만한 수준까지 본인들 생각으로는 좀 내려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 작년에 인하를 할 때도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한 차례 제가 보기엔 좀 놓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1월 달에 금리 인하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은 어차피 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말하자면 양측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반영한다고 또 한 차례 늦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적절한 시기에 인하를 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인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씩 이렇게 핀트를 벗어날 때 누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조금 더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야 됐을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희석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상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여력을 얘기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다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또 다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부동산도 있고 맞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건드릴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 그런 거에 트랩에 걸려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자연이자율 수준을 작년 한국은행이 추정했을 때 뭐 정확지는 않지만 대략 제가 보기엔 2% 중반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거보다는 더 낮아야 사실은 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금리 수준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채 못 내리고 또 내린다고 한들 그거보다 조금 내리는 정도 수준에 그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금리 인하 효과라는 게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추경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금리뿐만 아니라 추경이 들어가줘야 이게 경기가 방어가 된다. 그러니 자꾸 우리한테만 이런 책임을 계속 미루지 말고 전반적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걸 사실상 본인 입으로 이제
이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네.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도 있지만 또 재정 정책도 함께 가야 네. 한다. 이렇게 인하 사이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 또 금통위도 4월, 5월에 또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4월 이후로 좀 더 추가 인하를 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5월께 이제 5월쯤에 추가 인하 가능성 제기되고 있던데 고모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기 같은 것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이제 어쨌든 1월 달을 안 했고 2월 달에 지금 했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4월부터 다시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 지금 시장에 어떤 시그널도 주면서 우리 경제의 적절한 수준까지 맞추는 어떤 금리 인하가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중에 분기별 한 번 정도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 예, 번씩. 그러면 이제 2월, 5월, 뭐 8월, 11월 이걸 텐데 네. 중간에 이제 딱 이 어떤 월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럼 그러면 총 4번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4번이죠. 하는 총재는 지금 2-3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2-3번만 해서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인의 수준 또는 중립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한다기에는 사실 큰 역할을 못하는 금리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번 정도는 올해 중에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당연히 그러려면 5월 정도쯤이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경제만 지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함께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네. 문제로 꼽히는 게 한미 금리차 확대인데 이제 3월 FOMC에서는 사실 미국은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환율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환율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을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다가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집권에 들어가고 하면서 그런 요인들이 좀 소멸됐죠. 네. 그래서 환율은 좀 하락한 이런 상황입니다. 뭐 고점 대비한 하락 이 폭을 보더라도 뭐 한 5-60원 돼서 작은 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그리고 양국 간의 어떤 경제력 격차의 확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환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도 정당한 입장을 갖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양한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인플레이션 쪽에서 압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만약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더 제약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어떤 뭔가 전체적인 네. 성장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생기는 거죠. 네, 환율의 동향을 앞으로 잘 또 함께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짧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고공행진하던 미국 증시에서는 균열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SL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미국 증시 자체를 보면 지난 한 2년간 정말 큰 폭으로 많이 오르는 올랐죠. 바람에 가격 부담이 일단 생긴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조그만 나쁜 뉴스만 나오더라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딱 정말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가는 방향이었고 그동안 미국 경제를 막 이끌고 오던 서비스업하고 소비가 이번 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서 둔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일회적이냐 아니면 지속될 거냐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리스크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 상태대로 뭐 경착륙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다시 회복이 될 텐데 다만 지금과 같은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나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1분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이 심할 때 우량주 위주로 조금
매수해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단기에 막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코노미톡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